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사연을 다루는 살다 보면 인생사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 평화는 결국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6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방황하는 며느리가 가정에 마음 붙이고 아들의 가정이 오래도록 평온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란 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노력으로는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모든 걸 내던지고 떠난 며느리. 뒤로 무너진 아들과 손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했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아들은 소방관입니다. 고지식하고 무뚝뚝하지만 맡은 일에는 책임을 다하는 아이예요. 위급한 순간 누군가를 구해내는 모습을 보면 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그런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품에 안은 모습까지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인생이 참 잘 흘러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다고 했는데 깔끔한 차림에 싹싹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까지 참 마음에 들었죠. 아들과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7년을 연애했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뎌 결혼에 이른 걸 보며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도 며느리는 단연 돋보였어요. 참 예쁘고 밝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손주가 태어난 이후에는 매일이 축복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들마다 연예인 아기 같아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죠. 요즘은 시어머니가 참 조심스러운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손주가 태어났다고 해도 함부로 집에 찾아가는 건 신뢰가 될까 싶고 혹시나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대신 가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 한 장에 마음을 달래야 했죠. 저는 먼저 사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내주면 고맙다고 예쁘다고 잘 크고 있다고 그런 말로만 조심스레 반응했어요. 아이 낳고 나면 엄마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저도 잘 아니까 굳이 시어머니가 나서서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마음먹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엄마가 되려면 몸도 마음도 회복돼야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진 속에선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이 보여 흐뭇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손주 안 보고 싶어? 한번 보러 와요. 채연이도 요즘 애기 키우느라 힘든가 봐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요즘 너무 바빠요. 당연하겠지만 아기 키우는 부모의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작고 말랑한 아이를 직접 만날 생각에 서둘러 버스에 올랐죠.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 안에도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는데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는데 울음이 점점 커졌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애 울음소리만 나는데 며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음이 안에서 울리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문이 덜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부스스한 머리, 한쪽 어깨에 티셔츠가 흘러내려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 말보다 먼저 제 코를 찔러온 건 진동하는 술 냄새였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맡은 건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기 엄마가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상태지? 채연아 괜찮니? 조심스레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거실 한쪽으로 비틀거리듯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얼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집안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굳어 있었고 그 위를 개미들이 줄지어 기어다니고 있더군요. 바닥엔 먼지가 덮여 있었고 젖병은 개수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닌데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 혼자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순간 계속 울고 있던 손주 윤재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전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는 윤재를 안아들었죠. 따뜻한 품에 안긴 아기는 한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두 손은 바둥바둥 허공을 헤맸죠. 온몸으로 외로움을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 윤재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아이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처음엔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토닥여주니 작은 몸이 점점 힘이 빠지듯 축 늘어졌고 결국 훌쩍이는 소리로 바뀌더니 이내 조용히 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윤재가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가만히 숨을 쉬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얼른 창문부터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아이에게 분유를 타먹였어요. 젖병을 씻고 아이 옷을 삶아 널고 집안 구석구석을 걸레로 닦았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른다는 듯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같이 발걸음을 하게 됐어요. 찾지 않고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거든요. 아들은 소방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3교대 근무에다 언제든 출동 대기 상태. 근무 중엔 전화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몸은 늘 피곤해 보였죠. 며느리가 이 지경이었지만 일하느라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사실 며느리를 비난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두고 잠이 드는 걸 보며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불쑥 머릿속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기에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떻게든 며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기에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이 젖병을 씻고 옷을 삶아 널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비우는 하루하루였죠. 어느 날 제가 분유를 준비하고 있는데 채연이가 주방 문가에 기대 서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쳐있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 애쓰는 그 표정이 왠지 모르게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힘들지.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지. 근데 채연아, 넌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조금씩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최대한 따뜻하게 다그치지 않도록 말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술 생각이 나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멍해지고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채연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나도 여기 있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위한 도움도 조금씩 준비했어요. 동네에서 괜찮다는 심리상담센터를 수소문했고 산후 우울증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이건 그냥 네 상태 체크하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나도 따라가 줄게. 그렇게 함께 병원에 다녀온 날, 채연이는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몰래 진료비며 상담비 같은 것도 제가 조금씩 보태줬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가족이니까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한두 번 병원에 다니고 나서 조금씩 며느리에게 여유가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표정도 덜 굳어졌고 예전처럼 눈을 피하거나 기운 없이 웅크려 있지도 않았죠. 며느리의 상태가 나아지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더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채연아, 집 앞에 새로 생긴 헬스장 알아? 요즘 산후 회복도 거기서 운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땀 한 번 쭉 빼고 오면 기분이 확 풀릴 수도 있어. 처음엔 며느리도 제가 무슨 운동이에요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칠 후엔 슬쩍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혹시 그 헬스장 괜찮다고 하신데 이름이 뭐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곧바로 함께 가서 등록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채연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근육통에 앓는 소리를 하더니 한 주, 두 주 지나면서부터는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도 해줄 겸 식단도 건강하게 조금씩 챙겨줬어요. 거울을 보다 웃는 며느리의 모습을 처음으로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같이 웃게 됐습니다. 채연아,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 예전처럼 빛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운동하니까 진짜 기분이 달라요. 몸도 개운하고 왠지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안을 때도 예전처럼 무표정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윤재하며 노래도 불러주고 자그마한 장난도 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도 여전히 육아엔 서툴고 예민했어요. 아이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짜증을 내거나 기저귀를 갈다가도 한숨을 쉬고 밥을 먹이다가도 금세 엄마 힘들어라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한 번은 윤재가 물을 엎질렀는데 며느리가 엄마 진짜 못 살겠어 하며 소리를 치는 걸 보았죠. 그 말에 놀란 윤재가 겁에 질려 토끼 눈을 하며 울음을 참았어요. 그 장면을 본 제 마음은 무너졌지만 채연이를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그건 또다시 며느리를 주저앉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곁에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것도, 이유식을 챙기는 것도, 놀아주는 것도, 목욕시키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맡았어요. 윤재의 웃음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갔죠.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함께 버티며 손주는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작고 여리기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말도 제법 하고 저에게 달려와 할머니 하며 안기는 모습에 세상의 어떤 고생도 다 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제게도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저는 늘 가방에 수건 하나 챙겨 들고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그저 몸을 씻는 장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만의 작은 쉼터가 되어 있었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김이 피어오르는 목욕탕 안에서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자주 다니다 보니 목욕탕에서 말이 잘 통하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미자 씨였죠. 미자 씨는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어찌나 입담이 좋고 눈치가 빠른지 금세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 탕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제 인생의 또 다른 반전을 가져다 줄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머리 말리며 미자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던 미자 씨가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있잖아. 드디어 여자친구 보여준대. 혼기 꽉 찼는데 결혼 안 할 건가 싶어서 속 좀 썩였거든. 근데 만나고 나선 벌써 1년이 넘었나 봐. 이번엔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아주 마음에 쏙 든다더라고.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눈매며 입꼬리, 웃는 버릇까지. 그 익숙한 얼굴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확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헤어스타일이 전혀 달랐어요. 세연이는 늘 묶거나 대충 넘기던 머리였는데 사진 속 여자는 어깨를 넘기는 단정한 시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자 씨의 얘기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물속에 잠긴 듯 멍해졌고 한쪽 가슴이 먹먹해지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미자 씨, 이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죠? 담담한 척 물었지만 제 목소리엔 떨림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지은이. 김지은이라고 했나? 민석이 말로는 성격도 참 밝고 싹싹하대. 애교도 많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더라고. 왜? 역시 닮은 사람인 건가? 세상에 닮은 얼굴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에선 뭔가 자꾸 걸리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지워지지도 않는 그 묘한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미자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운동 다녀온다던 외출은 점점 길어졌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화장은 전보다 더 짙어졌고 립스틱 색도 확실히 눈에 띄게 바뀌었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전화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꼭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받았고 웃음소리나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들이 야간 근무라 집을 비운 날이었죠. 아이를 재운 뒤 채연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한껏 상기된 채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니? 하고 묻자.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너무 답답해서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고 나갔죠. 그날 그녀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놀이터 옆 인공 연못을 걷고 있을 때 윤재가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다, 바다. 바다 아니야. 윤재야, 이건 연못이야. 넌 아직 바다 본 적 없잖아.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저번에 엄마랑 삼촌이랑 바다 갔어. 삼촌?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삼촌이 엄마한테 뽀뽀했어. 그리고 아이는 입을 내밀며 입맞춤 흉내까지 내는 겁니다. 쭉. 이렇게.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랑 삼촌이랑 바다를 갔다고. 그리고 뽀뽀를. 윤재는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죠. 저는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정기 검진과 모임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 있던 그 일주일,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채연이는 저와 아들에게 윤재 데리고 친정에 간다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바다에 다녀온 게 분명했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놀이터 옆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는 며느리를 붙잡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무리 그래도 몇 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건지 직접 묻고 싶었어요. 비난보다는 대화부터 그게 마지막 남은 예의이자 희망이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 마음을 다잡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잠깐 친구 만나겠다고 했던 며느리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 8시, 10시, 자정.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설마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다음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우야, 채연이 혹시 너한테 따로 연락한 거 없니?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채연이요? 어제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면서요. 아직 안 왔어요? 순간 저는 아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 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진 며느리를 찾기 위해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진과 인상착에 마지막 행적까지 모두 전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자로 등록된 김채연 씨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재 무사하며 자발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니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찾지 말라고? 그럼 이 모든 건 자기가 원해서 벌인 일이란 말인가요? 경찰은 덧붙였죠. 성인의 경우 자발적인 이탈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종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우리에겐 어떤 예고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엄마 언제 와? 하며 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엄마는 우리를 뒤로 한 채 이미 자신만의 삶을 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요.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머릿속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카페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미자 씨가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 웬 카페야? 요즘 왜 이렇게 뜸했어? 나 섭섭하려던 참이었는데. 저는 그 말에 웃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이미 정해둔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마주 앉자마자 저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곧장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미자 씨가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자 씨가 전에 보여줬던 민석이 여자친구 사진 말이에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왜? 너무 예쁘지? 진짜 마음에 들어서 난리야. 걔한테 빠졌더라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혹시 우리 며느리 채연인가 싶어서요. 미자 씨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고 바로 이어 말했어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 해서 아니겠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일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며느리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하더니 결국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실종신고도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니 실종신고 취소해달라고 했다고 경찰한테 연락도 받았어요. 미자 씨는 어느새 웃음을 거둔 채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꺼낸 건 며느리 채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생일상 앞에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아이에게 이유식 먹이던 평범한 일상까지. 저는 사진 몇 장을 미자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아이예요. 머리 스타일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이름이야 속일 수 있지만 사람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은 속일 수 없잖아요. 미자 씨는 조용히 정말로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당황한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자 씨, 지금 제가 기대할 사람은 정말 당신뿐이에요. 제발. 가족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저를 민석이 여자친구와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절박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그 사람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도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요즘 한창 결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아이 민석이 집에 혼자 있을 거예요. 내가 택배 하나 갈 거라고만 미리 전화해 놓을 테니 문 열어주면 직접 확인해 봐요. 나는 미자 씨가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택배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짧게 말하자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놀람, 당황, 공포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단 몇 초였고 그녀는 싸늘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찾지 말아달라고 경찰서에 연락도 했었는데.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채연아, 윤재는 널 기다리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언제 오는지 묻는 애야. 이러지 말고 같이 돌아가자, 응? 하지만 채연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전 그 아이를 키울 능력도 자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남자 만나서 억지로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이 안 가요. 죄책감보다 답답함이 먼저예요. 저요, 제왕절개 수술하고 혼자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사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아직도 치가 떨려요. 저를 먼저 버린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는 아이를 건강히 가지고 낳은 걸로 제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채연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니? 가족이잖아. 너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야. 윤재 이렇게 두고 가면 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이러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러자 채연이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마음 바꿀 생각 없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방해하세요? 이제야 겨우 나를 찾았다고요. 저한테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란 소리를 하세요. 제 두 손은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붙잡지 마세요. 전 이미 진우 씨 사랑하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아이 낳기 전부터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늘 외로웠어요. 근무 끝나고 들어와도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실 아기 낳기 전에도 남편 근무 시간에 다른 남자들 많이 만났어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죠. 근데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잘하겠다고 변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애 낳았는데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는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겠구나. 저는 이제 진짜 저 자신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서 손 떼세요. 제발요. 바람을 정당화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제 속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도 없구나 싶었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다 들으셨죠? 이제 나오셔요. 위층 계단에서 미자 씨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당황한 얼굴로 채연이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숨기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알코올 의존부터 바람, 그리고 지금의 이중생활까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시기 전엔 집이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와이프랑 대화도 안 됐고 무슨 말을 해도 벽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출동도 많고 근무도 불규칙하고 딱히 물증도 없고 그냥 다 제 탓 같아서요. 한 번은 채연이 핸드폰이 제 차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번호 외워뒀다가 나중에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받더군요. 그때 짐작했죠. 하지만 그땐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별일이야 없겠지 넘겼죠. 아기 낳기 전에도 친구들이 재수씨 누구 만나는 거 봤다는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괜히 내가 쪼잔해 보일까봐. 그런 걸로 의심하는 남편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손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몇 달 뒤 미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자 씨의 아들은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얼마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살이 쪽 빠질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의료봉사단에 참여하며 선한 동료 의사들을 만나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 민석이 인생 엉망이 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미자 씨는 제게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 역시 마음이 뭉클했죠. 그날 이후로 미자 씨의 아들도 제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아들을 보면 여전히 마음 한켠이 저릿합니다. 하지만 아빠라는 자리는 그 무게를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런 아들이 요즘은 비슷한 처지의 대학 후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더군요. 아이들도 잘 어울려 지내고 어른들끼리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가 삶을 함께 견뎌내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평온한 앞날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연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